이놈 봐라, 또 지각이네. 제 사상을 차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벌써 저녁 8시가 넘었는데 며느리 수진이는 아직도 오지 않았고 아들놈은 전화기만 들여다보며 곧 온대요. 소리만 반복했습니다. 제사는 저녁 7시에 지내기로 했는데 벌써 1시간이 넘게 지났습니다. 시댁 제사에 늦는 게 한두 번도 아니지만 오늘따라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아들아, 수진이한테 다시 전화해봐.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 어머니, 미팅 중이래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미팅이 저녁 늦게까지 이어진다는 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사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회사 일정을 조정하지 않은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다니는 회사가 중견기업이고 그곳에서 부장까지 올랐다니 중요한 사람인가 보다 하고 애써 이해하려 했습니다. 9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섰는데 정장 차림에 하이힐을 신고 있었고 어깨에는 명품 가방을 맨 채였습니다. 화장도 진하게 하고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제사 지내러 오는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미팅이 길어져서 늦었어요. 인사는 짧았고 목소리엔 미안함보다는 피곤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소파에 던지듯 내려놓으며 손목의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왔으니 다행이네. 어서 옷 갈아입고 와. 아, 그냥 이대로 할게요. 시간이 너무 늦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제사를 저런 차림으로 지낸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벌써 2시간이나 기다렸기에 더 이상 지체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사는 서둘러 시작됐습니다. 며느리는 절을 하는 중에도 시계를 몇 번이나 확인했고 제사상 앞에 앉아서도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모든 게 건성이었고 표정엔 온기가 없었습니다. 수진아, 제사 지내는 중인데 핸드폰은 좀 치워라. 아, 네. 죄송해요. 며느리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지만 얼굴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음복을 하는데도 그녀는 밥 한 숟가락 뜨지 않고 물만 마셨습니다. 배 안 고파?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도 했는데. 아니요, 괜찮아요. 회사에서 저녁 먹었어요. 그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중견기업에 다니는 부장이라고 했습니다. 결혼한 지 겨우 5년 만에 부장까지 올랐으니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건 알았습니다. 아들도 며느리 자랑을 자주 했습니다. 수진이가 이번에 또 승진했대요. 수진이가 회사에서 프로젝트 성공시켜서 표창 받았대요. 하지만 제 눈엔 언제나 예의 없는 사람으로만 보였습니다. 일도 좋지만 제사는 제대로 참석해야지. 2시간이나 늦게 와서 이게 뭐야? 며느리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일 못하면 바로 밀려나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도 선조님 제사인데. 어머니, 요즘은 일도 예의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 대접받는 시대잖아요. 그 말이 마음에 깊게 박혔습니다. 능력? 대접? 도대체 며느리가 뭘 저렇게 당당한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보다 회사 미팅이 더 중요하다는 듯한 태도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며느리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가방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 먼저 갈게요.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해서요. 벌써? 차라도 한잔하고 가지. 아니요, 괜찮아요. 피곤해서요. 며느리는 그 말만 남기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인 아들도 그녀를 따라 나가며 어머니, 수진이가 요즘 일이 정말 많아서요라는 핑계만 늘어놓았습니다. 저 애가 왜 저렇게 변했을까?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엔 순하고 예쁜 며느리였습니다. 결혼 초엔 시댁에 오면 먼저 부엌일을 거들고 말도 공손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승진을 거듭할수록 그녀는 달라졌습니다. 말투는 차가워졌고 눈빛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식탁을 정리하며 며느리가 앉았던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밥그릇은 그대로였고 젓가락도 손도 대지 않은 채였습니다.
마치 이 집이 그녀에겐 아무 의미 없는 장소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엔 후회하겠지.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과 요즘은 일도 예의예요. 라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분명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점점 더 교만해지고 있었고 가족보다 일을 우선시하는 모습이 걱정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속 어딘가에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와는 연락이 뜸했습니다. 명절도 아니고 제사도 아닌데 굳이 시댁에 올 이유가 없다는 듯 한 달 넘게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들놈에게 전화를 걸어도 바쁘대요라는 대답만 돌아왔고 손주 목소리조차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아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 토요일에 집에 갈게요. 수진이도 같이요. 반가운 마음보다 의아한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오겠다고 한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며칠 만에 듣는 반가운 소식이라 마음을 가다듬고 음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하던 갈비찜도 끓이고 나물도 정성껏 무쳤습니다. 토요일 오후 두 사람이 도착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거실에 들어섰고 가방을 소파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인사도 건성이었습니다. 어서 와. 배고프지? 밥 차려놨어. 괜찮아요. 전 별로 안 배고파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인데 며느리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아들이라도 맛있게 먹어주길 바라며 밥상을 차렸고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아들은 밥을 먹고 며느리는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참다 못해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요즘 회사 일은 좀 어때? 바빠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식사가 끝나자 며느리는 곧바로 소파에 앉아 다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수진아, 핸드폰 좀 그만 보고 우리 얘기 좀 하자. 며느리는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무슨 얘기요? 어머니랑 할 얘기 없는데요. 그 순간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할 얘기가 없다고? 내가 며느리인데 할 얘기가 없어? 요즘 너 대체 뭐 하는 거야? 시댁도 안 오고 전화도 안 하고. 며느리가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저 바빠요. 회사에서 임원 승진 앞두고 있고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 그럼 가족은 뭐야? 남편은? 시댁은? 며느리는 냉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가족도 중요하지만 제 커리어가 더 중요해요. 어머니는 이해 못하시겠죠. 평생 집에만 계셨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평생 집에만 있었다고. 자식 키우고 시부모 모시고 가정을 지켰던 세월을 저렇게 한마디로 무시하다니. 뭐? 지금 내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사실이잖아요. 어머니 세대랑 저희 세대는 달라요. 저는 제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누구 덕 본 것도 없고요. 그 순간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누구 덕을 안 봤다고. 하지만 그 말은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자기가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며느리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대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저한테 그만 간섭하세요. 저 제 인생 살아요. 내 인생? 그럼 여긴 뭐야? 남편은, 이 집은? 며느리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저를 한번 쳐다본 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이 황급히 며느리를 붙잡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수진아, 잠깐만. 당신도 이제 선택해.
어머니 편에 설 거면 그렇게 해. 며느리는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그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렸고 유리창이 떨렸습니다. 아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저와 문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 얘기해 볼게요. 아들도 결국 며느리를 따라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은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텅 빈 식탁 위로 김이 식어가는 갈비찜이 보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좋다. 그렇게 잘났으면 이제 혼자 잘 살아봐라.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과 누구 덕 본 것도 없다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며느리가 다시는 이 집에 안 올 거예요 라고 소리치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 차가운 결심 하나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로 자기 능력만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믿는다면 그게 사실인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내 실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두고 보자.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달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고 저의 마음도 그달처럼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나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말 연락이 끊겼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도 수진이가 아직 화가 안 풀렸대요라는 말만 돌아왔고 손주 목소리조차 들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을 단단히 붙잡아둔 모양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화가 났습니다. 두고 보자, 내가 꺾이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졌습니다. 손주 얼굴이 보고 싶었고 아들 목소리가 그리웠습니다. 그래도 먼저 연락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 애가 먼저 사과해야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혼잣말을 하며 텅 빈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명절도 다가오는데 이대로 계속 연락이 끊긴 채로 지낼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미정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오랜 친구였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함께한 친구이자 지금은 중견기업 회장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미정이와는 한 달에 한두 번씩 만나 차를 마시곤 했는데 요즘은 며느리 일로 마음이 무거워 약속도 미뤄왔습니다. 여보세요, 미정아. 언니, 요즘 통 연락이 없네. 무슨 일 있어? 미정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고 따뜻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자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 그냥 집안일로 좀 복잡해서. 무슨 일인데? 우리 사이에 말 못할 게 뭐 있어? 얘기해봐.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며느리와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제사 때 늦게 온 일, 토요일에 싸운 일, 그리고 한 달째 연락이 끊긴 일까지. 말을 하다 보니 목이 메었습니다. 그 애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평생 집에만 있었다고, 자기는 자기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전화기 너머로 미정이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며느리 수진이 맞지? 우리 회사 다니는. 그래, 맞아. 거기 부장이라며. 미정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언니, 사실은 나도 알고 있었어. 수진이가 요즘 아주 잘 나가더라. 부장 달고 임원 승진 후보에도 올라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복잡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잘 되는 건 좋은 일이었지만 지금은 그 성공이 오히려 가족을 멀어지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미정아, 있잖아. 말을 꺼내려다가 멈췄습니다. 하지만 미정이는 이미 눈치를 챈 듯 했습니다. 언니, 혹시 수진이 승진건으로 내가 도와준 거 알아?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가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아들이 수진이가 회사에서 힘들어한다고 말했을 때 미정이에게 살짝 부탁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 며느리 좀 챙겨줘라고. 그때 미정이는 웃으며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했습니다. 미안해, 미정아. 그때 내가 부탁했던 게. 아니야, 언니. 그건 괜찮아.
나도 수진이가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밀어준 거야. 근데 지금 상황이. 미정이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언니, 수진이가 지금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알아? 회사에서도 요즘 좀 문제야. 자기가 다 한 줄 알고 후배들한테도 막대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집에서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똑같았던 겁니다. 미정아. 쓴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냥 한번 단단히 정신 좀 차리게 해줘. 저 애가 자기 능력만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착각하고 있어.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정이는 신중하게 말을 골랐습니다. 언니, 그 말 정말이지? 진심으로 그렇게 하고 싶은 거야? 응. 저 애가 세상이 어떤 곳인지 좀 알아야 할 것 같아. 내가 잘못 생각한 거라면 내가 사과할게. 근데 지금은 저 애가 너무 높이 올라갔어. 미정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언니. 내가 생각 좀 해볼게. 근데 나중에 후회하지 마. 고마워, 미정아.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인가 싶었지만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과 누구 덕본 것도 없다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너무 높이 올라가면 추락도 아픈 법이야.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야 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이후 아무 일도 없는 듯한 세상 속에서 조용히 일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아직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녀의 세상은 곧 흔들리기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미정이와 통화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여전히 며느리와는 연락이 없었고 아들도 가끔 짧게 전화를 걸어올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일상을 보내며 기다렸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뭔가 변화가 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어딘가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 수진이가 발령 났대요. 발령? 어디로? 충청도 쪽 공장이요. 갑자기 본부장이 부르더니 발령 통보를 했대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방 공장 발령이라니. 며느리 같은 사람이 그걸 받아들일 리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뭐래? 처음엔 황당해하다가 회사에서 조직 전체를 경험해야 임원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설명하더래요. 좋은 기회라고.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믿고 싶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수진이는 언제 내려가? 다음 주부터요. 주중엔 공장 기숙사에서 지내고 주말에만 서울 올라온대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게 미정이가 한 일인지 아니면 정말 회사의 정상적인 인사 조치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묘한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심한 짓을 한 건 아닐까? 며칠 뒤 미정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차 마실래? 카페에서 만난 미정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정아, 수진이 발령 난 거 너 때문이야? 미정이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언니가 부탁했잖아.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근데 지방 공장까지. 언니, 걱정 마. 나쁜 발령 아니야. 진짜로 임원 되려면 현장 경험이 필요하거든. 다만 타이밍이 좀 빠를 뿐이지. 미정이의 말에는 확신이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한편 며느리 수지는 충청도 공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다고 했습니다. 아들에게서 들은 바로는 새로운 경험이라 나쁘지 않다고 했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의 목소리는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여보, 여기 분위기가 좀 이상해. 아들이 전화로 며느리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고 아들은 안방에서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회사에서 좋은 기회라고 했잖아. 그게 보고 체계가 이상해. 내가 올리는 보고서가 본사로 안 올라가.
공장장이 다 막아버려. 그냥 적응 기간 아닐까? 아니야. 그리고 동료들이 나한테 이상하게 대해. 오늘도 누가 그러더라. 너도 낙하산이었잖아라고. 낙하산. 그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승진이 실력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걸 눈치채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진아, 그냥 무시해. 시기하는 거야. 시기가 아니야.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만만하던 그 목소리가 이제는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아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요.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그래? 왜? 회사에서 자꾸 이상한 일이 생긴대요. 자기가 맡은 프로젝트가 갑자기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고 중요한 회의에도 안 불러주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미정이가 생각보다 더 강하게 나간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더 예민해졌습니다. 주말에 서울에 올라와도 표정이 어두웠고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회사 메일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어떤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며느리는 그 생각을 애써 지우려 했지만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친구가 회장이라는 것, 결혼 초부터 유독 빠른 승진, 그리고 지금의 갑작스러운 발령. 설마 그럴 리가 없지. 아니 정말 그럴 수도 있나? 며느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능력, 자신의 성공, 자신의 자존심.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공장으로 내려간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아들을 통해 들리는 소식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며느리는 주말에도 서울에 잘 올라오지 않았고 전화 통화도 짧게 끊었습니다. 뭔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아들이 퇴근하고 집에 들렀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요즘 너무 이상해요. 왜? 무슨 일 있어? 밤에 잠도 안 자고 회사 일만 생각해요. 그리고 자꾸 이상한 질문을 해요. 무슨 질문?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랑 회장님이 친구 사이냐고, 그리고 혹시 어머니가 자기 승진에 관여한 게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느리가 눈치를 챈 것입니다. 너 뭐라고 대답했어? 아니라고 했죠. 어머니가 그럴 분이 아니라고. 근데 수진이가 믿질 않아요. 며느리는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그녀의 세계를 완전히 뒤흔들 것이었습니다. 다음 주 어느 날 공장에서 작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공장장이 회의 중에 실수로 한마디를 흘렸던 것입니다. 이 부장, 이번 프로젝트는 본사에서 직접 관리하기로 했으니 신경 쓰지 마. 네. 제가 담당 아니었나요? 공장장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애매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 위에서 방침이 바뀌었어. 너 시어머니 덕 좀 봤다며? 이번엔 벌 받은 셈이지.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의실 안에 다른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누군가가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기숙사 방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공장장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시어머니 덕 좀 봤다며? 그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의 모든 게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혼 첫 해,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팀장이 내가 다음 프로젝트 리더를 맡아라고 했던 일. 그때는 내 능력을 알아봐 주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2년 차 동기들보다 빠르게 과장으로 승진했던 일. 그때도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라고 믿었습니다. 결혼 3년 차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에서 실수했는데도
회장이 직접 격려해 주었던 일. 그때는 회장님이 관대하신 분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5년 차 부장으로 특진했던 일. 그때는 드디어 내 실력을 인정받는구나라고 기뻐했습니다. 모든 순간에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며느리의 길을 닦아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내가 내 실력으로 올라온 게 아니었구나. 중얼거리며 머리를 감싸주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교만했던가. 시어머니에게 평생 집에만 계셨으니까라고 했던 말, 누구 덕 본 것도 없다고 했던 말, 제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했던 말. 모든 말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는 노트북을 열고 회사 인사 기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승진 심사 기록, 프로젝트 배정 내역, 평가 점수. 모든 것을 다시 보니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무 완벽했습니다. 실수를 해도 감점이 없었고 성과가 부족해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날 믿어줬던 게 아니라 어머니가.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쌓아 올린 커리어, 그 위에 세운 자신감, 모든 것이 모래 위의 성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얼굴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는 공장을 나와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커피는 식어가고 있었지만 마실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도대체 뭘 한 거지? 나를 사랑하고 도와준 분께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가 있었지?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어제부터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어. 나 괜찮아. 목소리가 이상한데. 무슨 일 있어? 며느리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여보, 나 정말 바보였어.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무슨 소리야? 어머니한테 내가 어떻게 사과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전화기 너머로 남편의 당황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전화를 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카페 테이블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시어머니께 직접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고. 자신의 오만함을, 자신의 교만함을,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며느리가 진실을 알고 난 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에게서 들리는 소식은 걱정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요즘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술만 마셔요. 술을? 네. 어제는 새벽 2시에 전화가 왔는데 완전히 취해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까지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며느리는 공장 근처 작은 술집에서 혼자 소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지만 며느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대단한 줄 알았는데 우스웠네. 술잔을 기울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옆 테이블의 손님들이 힐끔 쳐다봤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덕 본 것도 없다고 했지.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했지. 어머니는 평생 집에만 계셨다고 했지. 말을 할수록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한심한 사람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정말 미쳤었나 봐요. 주인 아주머니가 물 한 잔을 가져다 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손님, 오늘은 이만 들어가시는 게 좋겠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 차가운 가을바람이 뺨을 때렸습니다. 정신이 조금 들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기숙사 방에 들어와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한 얼굴, 붉게 충혈된 눈, 흐트러진 머리. 5년 전 당당했던 자신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결혼식 사진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활짝 웃으며 자신의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던가? 우리 며느리 이쁘기도 하지. 우리 아들 잘 부탁해.
그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셨던 시어머니를. 결혼 초에는 김치 담그는 법도 가르쳐 주시고 아플 때는 죽을 끓여 가져다 주시던 시어머니를. 그분께 자신은 어떻게 대했던가. 며느리는 침대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후회, 수치심, 죄책감. 모든 것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는 휴가를 냈습니다. 공장장이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개인적인 일이 있다고만 했습니다. 서울로 올라가는 기차 안에서 며느리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하지만 어떤 말로도 그동안의 잘못을 다 담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기차역 근처 꽃집에 들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장미꽃을 샀습니다. 그리고 문구점에 들러 편지지와 봉투도 샀습니다. 손으로 쓴 편지가 더 진심이 전해질 것 같았습니다. 카페에 앉아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첫 문장부터 막혔습니다. 어머니라는 호칭조차 쓰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차갑게 대했던가. 자격이 있는가 싶었습니다. 결국 편지는 몇 줄 쓰고 찢어버렸습니다.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글로는 더욱 부족했습니다. 직접 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 했습니다. 오후가 되어 시댁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골목길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받아주실까? 아니, 받아주지 않아도 당연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한 짓을 생각하면 그래도 가야 해. 용서받지 못해도 사과는 해야 해. 용기를 내어 시댁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산도 없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시댁 대문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대문 앞에 서니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초인종을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빗속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옷은 점점 젖어갔고 머리카락에서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초인종은 누르지 못했습니다. 대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 무릎에 닿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 자리에 그대로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장미꽃도 흠뻑 젖었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알 수 없는 것들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어머니. 저 너무 어리석었어요. 중얼거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옷은 완전히 젖었고 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이 무릎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과였습니다. 그때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틈으로 시어머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빗속에 무릎 꿇고 있는 며느리를 보는 순간 시어머니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수진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황급히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고 손에 쥔 장미꽃도 비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서 일어나. 이게 무슨 짓이야? 하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분노, 안타까움, 그리고 오래 묵힌 서러움.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용서. 지금 와서 용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알 수 없는 것들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힘써주신 거 이제야 알았어요.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알아버렸구나. 며느리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교만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주셨는지 그걸 모르고 저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했죠. 누구 덕도 안 봤다고 했죠. 어머니는 평생 집에만 계셨다고 그렇게 말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 냉소 띤 목소리, 그리고 문을 쾅 닫고 나가던 모습. 왜 이제 와서 그래? 세상 다 가진 줄 알던 내가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가 다시 무릎을 꿇으며 이마를 땅에 댔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렸고 어깨가 들썩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지 몰랐어요. 결혼 초부터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셨는데 저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제 능력인 줄 착각하고 며느리의 목소리는 비에 섞여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회사에서 들었어요. 제가 승진할 때마다 프로젝트 맡을 때마다 어머니께서 회장님한테 부탁하셨다는 걸. 제가 실수해도 덮어주시고 기회를 만들어주셨다는 걸.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결혼하고 처음 회사 생활을 힘들어할 때 미정이에게 부탁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좀 챙겨줘. 그리고 미정이는 조용히 며느리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이제 알겠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들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어머니, 저 용서받을 자격도 없는 거 알아요. 그래도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빗속에서 며느리는 계속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분노, 서러움, 그리고 이상하게도 안타까움이 뒤섞였습니다. 수진아. 며느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지금까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아? 시댁을 뭐라고 생각했는지 알아? 알아요, 어머니. 다 알아요. 제가 얼마나 못됐는지, 얼마나 예의 없었는지, 얼마나 교만했는지 다 알아요. 며느리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회사 일이 중요하다고, 제 커리어가 우선이라고 그렇게 말했죠. 제사에 늦고 명절에 빨리 가고 어머니 말씀 한번 제대로 안 듣고 그게 다 제 잘못이에요.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손에 쥐고 있던 젖은 장미꽃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던 꽃이에요. 이것밖에 준비 못했어요. 죄송해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며느리가 제가 좋아하는 꽃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게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일어나. 차갑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일어나라고 했잖아. 이러고 있으면 감기 걸려.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용서해 주실 때까지 저 여기 있을 거예요. 고집은 왜 이렇게 세? 일어나. 하지만 며느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속에서 뭔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분노가 천천히 녹아내리고 그 자리에 다른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그래, 결국 깨닫게 되네. 중얼거렸습니다. 사랑도 자존심도 결국 부서져야 빛을 내는 거야. 며느리는 여전히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고 둘 사이의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오래된 상처들이 천천히 드러나고 또 천천히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들어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기 걸리기 전에 어서 들어와. 옷부터 갈아입어.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들어오라니까. 아직 용서한 건 아니야. 그냥 일단 들어와. 며느리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차가운 손이 제 손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습니다. 며느리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온몸이 젖어있는 며느리를 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욕실 가서 따뜻한 물로 씻어. 옷은 내가 꺼내줄게. 어머니 괜찮아요. 저는 말 안 듣게 생겼네. 어서 가.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옷장을 열어 며느리가 입을 만한 옷을 꺼냈습니다. 결혼 초에 며느리가 놓고 갔던 옷이 아직 그대로 있었습니다. 한 번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욕실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생강차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감기 기운이라도 있으면 큰일이었습니다. 한참 뒤 며느리가 욕실에서 나왔습니다.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감싼 채였고 얼굴은 여전히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결혼 초에 순수했던 모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여기 앉아. 생강차 마셔.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식탁에 앉았습니다. 손을 떨며 찻잔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 말이 너무나 조심스럽고 떨렸습니다. 예전에 당당하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차를 마시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저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정말 많이 잘못했어요. 회사 일로 바쁘다고 제 커리어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변명하며 가족을 소홀히 했어요. 어머니를 무시했고 시댁을 가볍게 여겼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커리어라는 게 제 능력이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거였어요. 저는 그걸 모르고 교만했어요.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습니다. 공장에서 한 달 동안 생각했어요. 제가 얼마나 한심한 사람인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리고 깨달았어요. 진짜 능력은 실력이 아니라 겸손이라는 걸. 진짜 성공은 자리가 아니라 관계라는 걸. 며느리는 찻잔을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라도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진짜 며느리 노릇 제대로 할게요. 그 간절한 눈빛을 보는 순간 가슴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분노마저 녹아내렸습니다. 사실 저도 외로웠습니다. 며느리 없는 한 달이 너무나 길었습니다. 손주 얼굴도 보고 싶었고 아들의 웃음소리도 듣고 싶었습니다. 수진아. 며느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사람이 완벽할 순 없어.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지. 중요한 건 그걸 깨닫고 바로잡으려는 마음이야.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너도 이제 알았잖아. 세상이 어떤 곳인지,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이제 알았어요. 그럼 됐어. 앞으로 잘하면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며느리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 손길이 어색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울지 마.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며느리는 한참을 울다가 진정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회사 그만둘까 생각 중이에요.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 거기서 오래 일했잖아. 하지만 이제 의미가 없어요. 제 실력으로 얻은 자리가 아니었으니까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진짜 제 능력으로. 며느리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거기서 계속 일해. 하지만 수진아, 처음은 도움을 받았을지 몰라도 5년 동안 내가 일한 건 사실이잖아. 그동안 쌓은 경험도 있고. 그냥 이제부터 진짜 실력으로 인정받으면 되는 거야. 며느리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대신 조건이 있어. 앞으로는 가족을 우선으로 생각해. 일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더 중요해. 알겠지? 네, 어머니.
꼭 그렇게 할게요. 그날 밤 며느리는 시댁에서 묵었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간단한 식사였지만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신 밥이 이렇게 맛있었나요? 이제야 알겠어요. 그 말에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회사에서는 지방 공장 근무를 마치고 다시 본사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후배들에게 친절했고 실수를 인정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을 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제사날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가 하루 전에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제가 준비할게요. 며느리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서투른 손놀림이었지만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보며 조언을 해줬습니다. 수진아, 나물은 이렇게 무쳐야 간이 잘 배. 네, 어머니. 이렇게요? 그래, 잘했어. 부엌에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음식을 준비하는 시간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들도 손주도 함께였습니다. 며느리가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아들이 말했습니다. 수진아, 음식 맛있네. 언제 이렇게 요리 실력이 늘었어? 며느리는 저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어. 그 순간 며느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할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저는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고마운 건 나야. 다시 돌아와줘서. 부엌 창문 너머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오랜 냉기가 녹듯 따뜻한 공기가 부엌을 감쌌습니다. 결국 진심은 돌아오더라. 중얼거렸습니다. 시간이 걸릴 뿐. 식탁 위에는 며느리가 가져온 장미꽃이 화병에 꽂혀 있었습니다. 그 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 교만도 깨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짜 사랑은 기다림이라는 것.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마음도 그 노을처럼 따뜻하게 물들었습니다.